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시장님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의미로 시장에 오신 분들은 세종시 지부의 서정수 팀장님께서 손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의미로 손다발이 있겠습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을 못 적에는 저희들이 잘했대서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기는 합니다. 젊은 층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젊은 층들 측만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큰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전국에 좋은 전문가들이 계신다는 것에 위안을 느낍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조금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신 통계로 맞추어서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끼도 하는 바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승환 대표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한 분을 큰 그림인데 그 중에 한 분만을 제가 발췌해서 하늘을 가리키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스까지 정복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바로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만 그렇다는 이유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섬으로 쫓겨납니다. 어느 섬에 귀양 아닌 귀양을 가게 되죠. 근데 그 섬에서 하나 꼬마를 만나게 돼요. 그 섬이라는 게 뭐겠어? 그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꼬마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무슨 철학, 수학, 과학, 문학 모르는 바가 없는 분이죠.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이죠. 현재까지를 통틀어서라도 시대가 다 다릅니다만. 그 요만한 꼬마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물어요. 할아버지 참 이상해요. 왜 오늘은 바람도 하나도 없는데 파도가 치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치잖아요. 정말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근데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치고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바람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파도가 칠까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없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몰라서 아이한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정말 왜 파도가 칠까? 바람도 없는데 왜 파도가 칠까?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 봅니다. 발목을 적셔보죠. 모르겠어요. 무릎까지 가봅니다. 몰라요. 가슴까지 들어가 봐요. 매일 들어가 봐요. 도무지 모르겠는데 바다 속에 들어가도 파도가 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꼴딱 손까지 호mit까지 바다에 들어갔다가 꼴딱 죽습니다. 거짓말 같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섬에서 울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나올 정도로 기차가 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전 세계 그 지혜로운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을 때까지도 왜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치는지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파도가 왜 치는지를 압니다. 너 왜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왜 치는지 알아? 그러면은 조금 똑똑한 학생은 저예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지구하고 달하고 서로 끌어들이는 인력이 있어서 그 달에서 끌어들이는 힘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갔다 밀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없어도 파도가 치는 거래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몰랐다고 설명 듣고 보니까 다시 알겠죠? 그렇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어도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600년대 가서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인류 중에 누구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인 뉴턴이 말하는 2000년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사람이니까요. 2000년이 넘도록 전 인류가 이걸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꼬마까지도 다 압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을 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엄마예요. 왜죠? 왜죠?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낳지 않았더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고 그렇게 전 세계를 움직였던 여성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엄마는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셨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아이를 안 낳았어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남긴 게 없어요.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세상에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아이가 이 인류에 어떤 존재가 되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안 나오면 그런 가능성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인생이란 바로 전 세대의 유산을 후세대의 지혜로 이어주는 세대 자체의 창조입니다. 아이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떤 창조도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안 낳아주면 아무 소용없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들도 그 이상으로 위대했던 것은 바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작 뉴턴을 낳은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산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했대서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말하든 안 하든 간에 정말 50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역사에도 있을 수 없었던, 있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 세대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보이죠? 그렇죠? 광화문이에요. 지금 세종대왕 광화문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부산에서 오신 분? 부산입니다.
부산 자랑하지 마세요. 부산에서 오시면 이 정도 부산밖에 안 됐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부산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 엑스포 2030년도에 세계 엑스포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박진 장관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온 국민이 2030년도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우리 세종시와 자매기회를 맺은 전 세계 도시 시장한테 엑스포 지원해달라고는 편지 다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이런 곳이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젊은 애들한테 보여주면요. 무슨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사진 같지만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자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저 실감나는 사진. 이게 뭘까요? 무시장이죠.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이민족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백이민족이었을까요? 마음이 순결해서요? 깨끗해서요? 착해서요? 이제 아시겠죠? 물감이 없어서요. 염료가 없어서 무명 목화를 그냥 배로 짜서 그냥 해있기 때문에 흰 옷이지. 공간이 쓰는 기왕이면 다 옹심하예요. 백이민족이라는 게 무슨 국민성이나 순수성이나 순결함이나 보결함이다. 알지 못한 사람이 비화시켜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염료가 없어서 못 살아서 백이민족 무명을 입었던 겁니다. 맞죠? 네. 못 살았죠. 자랄 게 아니네. 그렇죠?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이 몇 살쯤 될까요? 이게 아니다. 이 아이가 몇 살쯤? 한 7살? 7살? 근데 이때가 50년 전이니까 지금 7살이면 몇 살일까요? 근데 사실은 51거에서는 더 됐을 거예요. 50년 전이 아니라 아까 사진이 6.25 끝나고 1960년대 초쯤 될 겁니다. 60년대 초에 세상을 살아본 분은 저 사진이 과장이 아니고 내가 있었던 곳이야. 우리 고향이 저랬어. 라고 생각할 텐데 60년대에 7살이면 53년생 정도? 그럼 지금 70일 겁니다. 여기 70 되시는 분 계시죠? 네. 하긴 이 어린아이였어요. 지금 70이나 70이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미군이 주는 우유 먹고 자랐어요. 우리가. 맞죠? 네. 어른들은 이 사진 보면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내가 그랬어 눈물이 나요. 젊은 아이들은 뭐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분은 이거 어딜까요? 강남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청계천. 광화문이 아까 이렇게 됐죠. 이거 서울 강남이고요. 자, 아까 그 농촌 하나로 그 나무가 없었던 민둥산이었던 산이 농사 어떻게 짓나요? 이게 공룡 아래에요. 나중에 하면. 이 안면도 꽃박나무인데 이거 2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지금 순천 박람회 그 전신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통계로 보면 반도체 생산량 1위, 조선산업 2위, 철강 3위, 자동차 4위.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그죠?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민의 90%가 자기 나라 국기를 갖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 나라 국기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90%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도의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또 하나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북기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커요. 근데 터키 사람들이 왜 북기에 대한 자부심이 크냐면 터키는 이제까지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오스만 투르크, 그렇죠? 이슬람 제국의 최고 이스탄불을 있던 터키는 역사상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북기에 대한 그렇게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터키,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지진 났을 때부터 많이 도와줬지만 그 한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터키가 굉장히 유대가 깊어요. 6.25 때 우리를 도와줬고 이번 또 우리가 도와줬고 그러는데 터키가 유일하게 그렇게 국기를 잘하는 사랑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그렇습니다. 문맹률이 1% 아래의 유일한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인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BTS, 세계 각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실무를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 나라, 디즈니 만화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만화의 실무는 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 아십니까? 디즈니가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죠. 중국 옆에 있던 나라 중 한 번도 지도에서 중국이라고 표기된 적이 없었던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 당시 중국의 그 강력한 힘은 사실 어찌할 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끝까지 중국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중국의 지배를 당한 적 중국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떼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떼놈 이제 대국이라는 뜻인데, 예, 떼놈이라고 격려를 할지언정 그들한테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몽고 제국,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가 우리나라만큼만은 그 우리나라를 몽고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솔롱고스라고 해요. 솔롱고스라고 해요. 몽고말로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몽고는 우리나라를 무지개의 나라로 합니다. 몽고는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의 말하자면 왕이든 지배자들을 아주 전멸을 시켰어요.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려만은 살로 삼았어요. 그 부마국이 되죠.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뭔가. IMF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5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어떤 나라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세계에서 지금 국력 수준으로 내셔널 파워라고 하기 7위예요. 국력 순위 7위예요. 8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국력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앞서 있어요. 우리 한국어가요. 제가 한국어가 사용 인구수로,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니라 사용 인구수 전 세계 7위의 사용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8위가 어딘지 아세요? 8위가 어딜까요? 중국어입니다. 중국의 지금 인구가 20억인데 20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어를 쓰는 그 사람보다 한국어를 쓰는 사용자가 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 6.25 때 남해 미군이 주는 원조문자로 전쟁했던 나라가 지금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라고 그러면 폴란드, 이집트니 못 사서 난리예요. 무기 수출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언제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을까요? 놀랍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이 지금 발전하는 이 속도나 이런 걸로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될지, 미국을 앞선 나라가 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보았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300년 후에 한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가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요? 2006년도 1월 2일자 아사히 신문에 3300년의 마지막 일본이 숨을 거두라는 기사가 인문 톱으로 떴었어요. 2006년도 기준으로 앞으로
1300년 후에 일본이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지속이 된다면 점점 줄어들어서 서기 3300년도에 일본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종을 한다. 그런 경고를 나타낸 겁니다. 그때 일본의 출산율이 1.3명이었습니다. 2021년도. 그리고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지금도 1억 2천만 명. 1억 2천만 명의 1.3의 출산율을 갖고도 이 정도라면 3300년도에 지구상의 일본이 없어진다고 경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1300년이 아니고요. 300년이 없어집니다. 일본보다 인구도 적죠. 출산율도 반토막도 안 되죠. 300년 전에 없어집니다. 과정이 아니에요. 일본이 3300년에 없어진다고 경고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계산도 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300년 앞당겨 보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2022년 현재 0.78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가 10년 전이니까 어떨까요? 1.77 됐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1.17에서 0.78까지 내려오고요. 장래 인구 변화가 2070년에는 약 3천만으로 줄어들고 지금부터 100년 후에 우리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반으로 줄어요. 2천만 명. 그러다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반의 반보다 더 빨리 사라지겠죠. 그래서 300년 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게 통계학적으로는 추계상으로 입증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OECD 주요국 출산율을 비교해도 2022년 기준으로 해도 우리나라가 0.78이라고 한다면 지금 OECD의 평균이 1.59고요. 가장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해도 1.24인데 전 세계에서 OECD를 떠나서 선진국이 출산율이 낮은 법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질까요? 왜 출산율이 낮아질까요?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이 보육 문제다, 사교육비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 제가 어제 우리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출산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아이를 낳기가 겁이 나는 게 교육비하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출산을 꺼려하고 낳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돈이 많은 고소득층이나 고학력자는 그럼 아이를 많이 낳고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소득이 높아진 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습니다. 왜 가난한 나라가 아이는 그렇게 많이 낳는지 몰라. 아프리카 보세요. 아이 조금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더 낳아요. 어쩔 수 없이 나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소득층은 아이 낳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돈 때문에 아이 안 낳는다? 그거 정부가요. 정말 잘못 얘기를 하고 있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이 절대로 우리가 출산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돈 더 지원해달라, 교육부의 문제다, 사교육비 문제다, 그러니까 출산수당 더 달라, 30만 원에서 50만 원 주면 아이 딱 하나 더 낳을까요? 우리가 7조를 썼습니다. 정부가. 아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전혀 접근 방법이 틀린 걸 정부가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우리 여기 이제 자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입니다만 자꾸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이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악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는요. 저는 베이커 교수라고 하는 영국 교수인데요. 이분이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왜 안 낳느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노동력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아이 많이 낳을수록 복받은 가정이에요. 노동력이 늘기 때문에. 농업은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토지와 노동력이 농업을 좌우하는 건데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 죽겠으니 아이가 하나 더 낳는다면 그 며느리나 딸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서 노동력이 5배가 많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좋아하고 딸 낳았다고 해서 서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존 여비였던 사상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일을 5배를 더 하는 거예요. 농업사회에서.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딸 낳으면 뺏기잖아요.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그러니 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거를 남녀 평등이니 뭐니 지금 기준으로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옳았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 사회였어요. 그런데 농업 사회가 끝났습니다. 지금 아이를 더 낳는다고 걔가 소득을 더 갖다 주지 않아요. 노동력을 더 보태준다고 해서 우리가 돈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걔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 낳을 적에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의 보통이 될지 모르지만 둘 낳으면 덜한 거예요. 셋 낳으면 더 나쁜 거예요. 한계의 효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마치 돈을 주면 나을 것 같처럼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건 맞지 않은 걸 돈만 쓰게 마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럼 공감하시겠습니까? 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요 출산율이 높다라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수당이 얼마고 육아 휴직이 어떻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다.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흑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들이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은 어쨌든 자기 직장 기회고 어쨌든 그들은 아이를 낳아줘서 흑인이라고 해서 출산율에 카운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이니까. 백인들은 안 낳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종적으로 백인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소득이 높아지면 또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 여성이나 고소득층은 아이한테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요. 내 시간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일단 인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만 호도하지 마서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미국의 신사회 중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계속 높아가고 있어요. 그 소수민족이라는 걸 유색인종을 말씀드리고 히스패닉, 말하자면 멕시코계, 그리고 흑인, 또 우리가 오리엔탈 페이스, 또 황인종. 여기는 인구가 늘어가는데 황인종은 아니에요. 히스패닉하고 그게 굉장히 백인 줄고 있어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20년 안에 유럽계 인종이 아닌 소수 인종의 비율이 2배로 올라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소수 인종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2031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소수 인종이 캐나다 전체의 3분의 1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백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호주는 백인이 아니면 이민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백호주의라고 했어요. 그거 버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백인만 받자니 오지를 않아요. 지금은 다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백인들의 세상을 지배했던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쨌든 소득이 높아지고 그리고 부유해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그 세대들이 MZ 세대가 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소득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고 워라밸 특히 요즘에 강조한다고 자기도 인생이 있다. 내 일도 하지만 work and life
나도 인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둘까지는 몰라도 너의 다섯 그렇게 낳지 않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좋아하는 것은 저는 여성의 자아의식이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은 어쨌거나 아내가 아이 낳겠다 그러면 뭐 다 싫어요. 근데 여성들이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들은 왜 안 낳을까요? 여성들이 예전에는 농업사회는 아이 많이 낳으면 가곡하다고 해서 박수 받고 2년마다 낳는 거예요. 저는 7남매예요. 저는 7남매예요. 우리 어머니 정말 복받은 그 어머니라고 해서 얼마나 칭찬받고 동네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7남매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다 그랬어요. 우리 옆집 10남매예요. 맞죠? 네. 그 요즘 애들한테 7남매, 10남매 그러면 징그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 형제들과 조카들 만나면 저희들은 연말이면 다 만나거든요. 1년에 2번씩꼭 만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인데 우리 어머니도 그때 생각해 보세요. 7남매 교류하는 말이고 2년에 하나씩 나도 15년 만인가. 우리 어머니는 지난 거예요. 젊었을 때 인생은 뭐예요? 그냥 태어나서 애 보다가 애 키우다가 그러다 늙어버리고 삭신이 맨날 쑤시고 아프시고 그러다 돌아가신 거죠. 젊은 애들이 그런 인생 살자고 살겠어요. 내가 자살하고 말지 그렇게는 못 산다고. 내 인생은 나도 내 인생답게 살고 싶어 라는 자아의식이 있는 한 그 여자 젊은 아이들한테 그래도 낳아야 돼. 국가를 위해서. 택이나 없이는 얘기겠어요. 적분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미안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면 나라가 큰일 났어. 인구 절벽이야. 우리나라 나중에 300년의 인구가 없어. 그러니 너 애 셋만 낳아. 하나 더 낳아, 덜 낳아. 애들이 나으려고 할까요?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접근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 낙태 문제가 저는 이제 임신, 인공임신 중절 문제인데 이 문제를 국가가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사실 출산율보다 더 많아요. 아십니까? 사실은 낙태만 전부 바뀌어도 더 낫지 않아도 우리 인구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낙태 얘기 나오면 또 이것도 여성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낙태를 하지 말고 애를 낳으라 그러면 내가 애 낳는 기계냐 여기서부터 또 반발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회의가 있어요. 인구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 최대 우선과입니다. 그래서 낙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미혼모 문제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그 법에 미혼모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미혼모들이요 아이는 가졌는데 낳은 들 어떻게 하겠나. 정말 난감할 때 낳기만 하면 우리가 길러주고 그 다음에 친권도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당신이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하고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아이 키우는 건 걱정하지 마라. 나라가 다 키워준다. 라는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데 그 정도 우리나라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미혼모들이 안 묻겠다 이거예요. 누구 아이인지 뭐 그런 거 안 묻겠다 이거예요. 낳기만 하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누구의 엄마의 아들이고 언제 낳았다 라는 걸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육원 있잖아요. 보육원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여력이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종시에 보육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보육원이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에요. 그걸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그 보육원에 가면 놀랍습니다. 우리 보육원의 그 육아 보육 원생이 17명이에요. 지금 세종시에 17명입니다. 원생이. 그런데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요즘 고등학생까지 받습니다.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17명인데 그 보육원의 선생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16명이에요.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16명의 선생님이 17명의 아이를 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저는 17명이 아니라 거기 50명이 들어가도 되겠다. 충분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바로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이런 우리가 여유 있는 선생님도 있고 시설도 좋습니다. 사실 보이고 감수해서 웬만한 일만 가진 것도 다 환경이나 영향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그런 각 자치단체 이런 보육원 시설이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미혼모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만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비밀도 보장해 줄 것이고 권리도 인정해 줄 것이고 낳기만 하라.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것이다. 라고 하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약태니 뭐니 이런 좀 민감한 얘기 하지 말고 미혼모의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 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세종시에서 15분을 하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국회에서 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복지부나 어떤 건의를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법은 어스물에 여기 적용했구나. 그 적용해도 막 떨어지질 않아.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미혼모들한테 이 낙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그 미혼모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이런 걸로만 해도 우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접근해볼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뇌 유출 문제. 그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은 또 외국으로 다 떠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과학고등학교니 무슨 영재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제일 좋은 전교 1등짜리 어디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은 서울대학교에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가 있습니다. 뭐 하버드다 뭐다 해가면서 장학금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우수한 학생들은 전부 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안 와요. 하버드, MIT 가서 안 와요. 요즘 돌아오려는 기술이 이제 생겨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안 옵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의 또 자녀는 또 얼마나 똑똑하겠냐고. 안 와요.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얻고 미국에 살겠다는 이게 브레인 드레인. 우리나라가 브레인 드레인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있었던 사례가 있죠. 그 삼국 통일 때입니다. 삼국 통일이 됐을 때 여기 영남지방에서 오신 분 계시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그 당시에 후진국이 신라였어요.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 문명의 중심지역 가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나라에서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일수록 어쨌든 기술이 됐든 학문이 됐든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신라는 가장 중국하고 먼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후진국이었어요. 가장 후진국이 어찌된 이유로 외교를 잘해서 당나라하고 열왕연합군을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내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진 건 진 거지만 그때 고구려, 백제 뛰어난 두뇌들은 신라로 갔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전부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신라 같은 후진 나라에 자기가 복속돼서 거기서 신화를 일국하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환영해줬어요. 그것을 도레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레인. 그 도레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레인이 우리가 도레인을 하지만 일본 말로 도레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라이진이라고 합니다. 도라이예요. 일본 말로 도라이진이라고 해요. 도라이진. 그 도라이진이 일본 문명을 다 이루었어요. 그게 서기 660년 정도의 얘기였다가 그들이 일본의 귀족들 형성을 하고 일본의 지식층을 형성합니다. 일본 천황은 인제 고백해요. 나 백제 후손이었다고. 아시죠? 네. 백제 후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일본 황족이나
또는 일본의 귀족들이 백제나 고구려의 후손이었다는 거 아주 극명한 증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을 안 씁니다. 일식집 가보세요. 젓가락하고 국자 같은 거 쓰지 숟가락을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젓가락을 주로 써요. 숟가락은 우리같이 생긴 이 숟가락, 그것은 일본 사람이 없어요. 국자같이 요 조그만 거 그런 거 떠먹는 거 있는 거지 숟가락은 아닌데,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동경대학교 동창생들이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가보니까 전부 다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그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언제부터 숟가락을 썼습니까? 이 숟가락에 미군이 그때 점령하고 나서 미군 스푼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기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걔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숟가락 갖고 애들이 이렇게 신기하게 봐주고. 그런데 그때 경주에 천마총을 갔어요. 숟가락이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대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숟가락이라고 젓가락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한국도 숟가락을 썼어요. 애들이 좀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 써요. 숟가락을 쓰면 무조건 귀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쥐나게나 다 써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도레인이라고 하는 도레인이란 고구려 백제니까 최고 인재들이 일본에 가서 그들이 일본을 하고 천년을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국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분해출이 되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남아 국가에서 전부 다 저소득층 노동 인력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안 낳고 그나마 낳는 중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외국으로 가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저소득층들이 와서 한국말도 모르는 저소득층을 채우고 가는 나라 300년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중삼중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10년간의 인구 유출 현상을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외여행 기준이 아니에요. 국적 기준이에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하는 통계로 봤을 때 2021년에 보십시오. 2025에 국적 상실자가 25,000명이고 국적 취득자가 14,000명. 우리가 국적 상실자는 우리 한국 국적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이 국적을 버릴까요? 미국 시민 되자고 한국 국적을 버릴까요? 국적 취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트남 여성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트남 여성이 가장 우리 외국하고 가장 결혼 많이 하는 사람이 베트남 여성이라고 하면 통계 나왔죠. 위장 결혼하고 한국 국적 취득하자는 그런 목적 아니었냐라고 이제 나오죠, 그죠?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앞길이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지금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측면을 보죠. 전 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우리 뭐 3만 불이다 뭐다 수치는 다 나와요. 근데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라는 기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제가 맞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문화도 다르고 뭐 경우가 다르고 일본하고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보다 사기 건수가 4.9배가 많습니다. 소송 제기 건수 159배가 많은데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걸핏하면 소송이에요. 소송이 아주 일반화가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소송이고 대통령도 소송하고 저 아래 사람들도 소송하고 노동자도 소송하고 도대체 소송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그저 민원실에 가서 따지고 싸우고 하는 게 맨날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제가 그 행정부에 있어서 그런데
숫자를 국민 뭐 10만 명당 공무원 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이 공무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공무원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 맨날 제가 듣는 게 시장님 우리 과에 좀 조직 좀 늘려주십시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일본을 갖다 대서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얼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참 택도 없는 일이잖아. 살인 건수가 4배가 많고 소송이 150배, 200배가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걸핏하면 공무원한테 따지지 스스로 어떻게 참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없어.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요. 더 예를 들어 미국 LA 경찰서에서 동양인의 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을 보면 검거 당시의 자백률이 일본은 48%입니다. 이거 실감나죠? 예. 이 실감납니까? 네. 9%가 많다고 봐요. 나 사실은 도둑질 했습니다라고 자백률 9%. 미국이니까 가능한 한국 같은 무조건 아니라고. 무조건 오리발 내밀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 증거 내면 불세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A 교수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우리를 5배 힘들게 만든다. 그냥 48% 검거했으면 오케이. 저서 꾸며가지고 뭐 이수하면 될 텐데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래서 다시 전부 수사를 해가지고 그 범죄를 밝혀내는데 5배를 힘들게 만드는데 여기 미국이에요. 한국 공무원 50배를 힘들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 피곤한 나라가.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나라 굉장히 피곤한 나라였어요. 정말 힘든 나라예요.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회들이니까 행위에 대해 우리라는 걸 솔직히 인정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뭘 그렇게 애를 많이 낳고 싶어도 싶으십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에 뭘 그렇게 외국에서 무수한 인재, 무수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하나하나 종합 처방전을 지금 소염제만 먹어서 될 게 아니에요.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국공들에게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는데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고 너무 돈돈하다 보니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도 돈 때문에 안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너무 천박해요.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시종일관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러네요. 뭐 주택정부과도 수당 얼마 주고 그러면 나올 거라고 지금 정부가 애써서 내놓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근데 효과는 효과에 안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셋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셋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어렸을 때 엄마 없는 아이. 저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없는 아이는 나아요. 아버지는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체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없다고 그러면 괜히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엄마 없이 자란 아이는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의 느낌 누구한테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엄마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 왜 없겠습니까? 그럼 엄마만큼만 합니다. 맞습니까? 네. 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해. 맞아요. 정말 제일 불쌍해. 미혼모 정착을 한다. 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불쌍한 거죠. 엄마 없이. 그래서 미혼모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중년 나이에 잘 살고 자기 상처한 나. 너무 불쌍해요. 저는
가만 있어봐. 나만 그런가? 엄마. 저는 그 옛날에 한 30대 됐을 때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장가 간다고. 저 그 말 할 때 그놈 따귀 때리고 싶었어요. 맞아. 아무리 그래도. 진짜. 얼마나 남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내가 그 사이가 좋았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누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화장실 가?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맞아요. 나쁜 사람. 어떡하겠어. 그다음부터 그 남자가 그 부인을 상처하면서 인상이 황폐해져 버려요. 살기야 살겠죠. 월급 받고 어떻게 살고 하지만 아이부터 아주 황폐해져 버려요. 정말 그 이후에 뭐 세장가도 들고 하겠지만 어쨌든 세장가 들기 전까지 하더라도 아내가 없는 갑자기 상처한 남자 정말 저는 불쌍해 보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공감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불쌍한 인생. 자식 없이 쓸쓸히 늙어가며 자녀 없이 쓸쓸히 늙어가며 그리고 돌아가시는 노인. 난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고. 그 우리 인생이 불쌍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손님이 자기 손님이 어디 있어요? 자식 손님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마 없이 살아가는 아이, 아내 없이 있어야 되는 남자, 그리고 자식 없는 노인. 이게 전부 다 자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를 낳고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느낄 수 있는 행복감, 그 축복, 그거는 왜 강조하지 않고 맨날 양육비 사교육비를 얘기하느냐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자녀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정말 여기 아이 키워봤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건 힘들지만 그 키우는 양육의 행복감, 그 기쁨 어떻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주는 기쁨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키울 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 아이가 빠끗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기쁨을 어디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거를 경제학자가 한계교육, 재단의 법칙이 뭐니 하는 것도 다 저는 정말 인간의 근본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라벨 그러는데 그 지난번에 MZ세대 젊은 공무원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워라벨이라는 경우는 일과 인생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여가를 적당히 갖고 일도 적당히 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아이도 하나만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워라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노년에 자녀 없이 워라벨이 되겠느냐. 노년의 즐거움은 자녀 그냥 소식 듣고 자녀 얼굴 보고 목소리 듣는 게 그게 워라벨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없을 때 그 삭막함, 그 외로움 어디서 찾을까요? 젊었을 때 잠깐 워라벨을 위해서 나 자식 안 낳겠다. 정말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게 고독하고 그래서 노인 자살들이 없어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이를 양육비다 교육비다라는 차원에서 집중하지 마시고 네가 아이 낳으면서 기르면서 그 행복감 기쁨을 너는 모를 거야. 나야. 근데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몰라. 비교할 수가 없어. 그거를 젊은이들한테 깨우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그 할머니들, 제가 그런 예를 또 들어요. 80 먹은 할머니 시골에 가면요. 이 꼬부라지 뭐 자녀들은 다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 애가 온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허리가 펴져. 애들 해먹을 거 생각하느라고요. 갑자기 얘네들 그 콩 갖고 온 거 콩 해줘야지, 뭐 깨 해줘야지, 뭐 쌀도 줘야지, 허리가 펴져요. 그리고 나서 애가 온다 그러면 언제 오는 손꼽아 기다리고 소풍날 기다리고 맞어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와보세요. 잠을 안 자, 잠을. 이것도 해먹이고 싶고 저것도 해먹이고 싶고 이것도 갖다 주게 되고 그냥 머리가 꼬부라지처럼 짐 싸고 맞아요. 그만하라고 해도 엄마가 그렇게 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자식이 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80먹은 할머니가. 무엇을 준다 해서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행복해할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와서 엄마하고 알려줬을 때 그 행복감, 그거를 어떤 행복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식이 없으면 그 행복감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양육비, 소득, 우리 키에서 어린이집 늘려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건 그건 행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물론 조금이라도 육아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애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가 낳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아이가 웃는 모습에 네 피로가 다 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다 됐어. 보답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네가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주신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고 효도를 못해서 안 해도 돼. 네가 낳아줬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만도 나한테는 효도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효도인데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멀쩡히 살고 있다고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부모의 마음, 지금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얼마나 그들이 나한테 큰 기쁨을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쁨도, 그런 축복도, 행복도 전혀 모르고 애 없이 워라벨로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그 행복, 즐거움의 차원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사회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애만 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차피 받아들이고 아무리 행복이든 축복이든 애들 안 낳은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좀 나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6, 7명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은 다인종 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다 다인종 국가예요. 서울에 가보세요. 누가 시켰나요? 외국인들이 버글버글해요. 좋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못 오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 우리가 다국적 다인종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왕에 다인종 국가가 되려면 좀 돈 많고 잘 배우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돈 없고 못 배운 사람이 들어와 살게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나요? 그런 나라로 우리를 갖고 나가는 투트랙의 정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에서는 감사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라고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좋은 거지만 어느 나라 사람 어디서 태어났든 한국에 오면 편리해. 참 스탠다드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도로명도 영어로 다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할 적에 투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층도 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한국이 그 아시아의 오지라고 불렸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그렇죠? 도로 표지판도 영어로 돼 있다고 못 알아보겠죠. 우리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나하나 갖춰놨을 때 범국가적으로 국적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살기가 좋을 때 우수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을 못지않게 이것뿐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정의.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식에 입각해서 살면 한국에서는 통용이 된다는 것이 신념화돼야 우리나라에 누구든지 와서 사는 건데 거기가 못 살겠더라 그러면 정말 먹기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외에는 못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점점 낙후되는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사고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가장 부드러운 나라가 로마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로마는 전 세계 국가를 자기가 종주국으로서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방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네. 로마 말이 아닌 말을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어, 독일어를 막 얘기해도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외국어가 아니에요. 로마의 시각이 없다. 우리 지방이에요.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든지 다 로마라는 그 국가로 볼 적에는 한 변방 지방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좀 사투리를 쓰는 거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외국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가장 부드러운 게 로마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세계에 새로 정복했다는 말 하잖아요. 첫째, 로마 문자를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로마 문자 안 쓰는 나라가 어디다. 전 세계 도로 표지판 로마 문자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토. 영토가 그 전 세계를 지배했죠. 로마에 얼마나 넓었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고 세 번째가 민법이에요. 민법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 프랑스다, 독일이다, 영국이다, 무슨 그리스다 하는 나라는 전부 다 로마의 제국이었을 때 그 나라는 각각 자기네들의 그 토속적인 어떤 관습과 뭐 어떤 인습이 있었을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로마인들이 바로 로마인들이 이제 그 뭐를 했나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문화에 살든 어느 과거를 가지고 있든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것에 말하자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걸 민법이라고 해요. 그걸 로마 민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어느 민법일까요? 로마 민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법을 만들었냐면 우리 민법 1조가 뭘까요? 우리 민법 1조가 계약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누가 봐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계약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민법 1조고 그게 로마입니다. 그 민법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법만 빼고는 바로 로마 민법이 독일로 갔고요. 독일 민법이 일제시대 일본으로 왔고 일제시대 일본 민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로마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학자들 좀 로마 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인 원칙과 진리를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보편적인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예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많은 나라, 답답한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는 시선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외국인은 고사하고 지역과도 싸우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예절과 매너가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그 사회의 특격을 좀 말할 때 이걸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예절과 매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층이 갈수록 이 매너가 좀 없다, 버릇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일본사학과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말이 이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중동의 어느 국가에 갔는데 자기는 중동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동의 호텔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801호를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801호 키를 주시오. 그랬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는데 802호를 준 거예요. 키를. 그러니까 자기가 802호를 준지 알고 방에 갔더니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니까 802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프런트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프런트에 와서 그 클럽한테 801호를 달랬는데 왜 801호를 줬느냐? 801호를 다시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801호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원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801호를 달라고 했는데 801호를 줬더라.
801호를 주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진작에 801호를 달라고 하지 왜 801호를 달라고 했으니까 따지더라는 거예요. 또 손님이 아니, 내가 언제 802호를 달라고 그랬냐 801호를 달랬지 그랬더니 또 굳이 그러면 내가 왜 802호를 줬겠어요? 당신은 802호를 끝까지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802호를 달라고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더라. 아니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될걸 그렇게 굳이 따져가면서 자기는 잘못이었고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따지는 이 문화는 어디서 생겼을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수년간 언어와 그 나라의 역사와의 관계를 연구를 했대요. 그 중에서 그 언어 중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빈도수와 그 나라의 역사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법칙을 찾아냈대요. 결론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과거에 정복해봤던 나라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빈도수가 적은 나라일수록 과거에 약소국이었고 지금도 후진국이고 지금도 남의 지배를 받는 나라이더라.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더라. 미안합니다라는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고 자신이 있고 남을 부르는 사람이고 그 말을 못 쓰는 사람일수록 그렇더라 반대더라. 왜 그런가 라고 따져봤더니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마련이에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걸 썼다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나 그런 것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만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그 어떤 가정부가 접시를 막 닦다가 그릇을 깨면 주인이 나오면 야 너 왜 또 깼어 시끄럽게 그러면 그 뭐라고 하겠어요 가정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접시가 미끄러웠어요. 뭐 이게 미끄러워져서 그랬고 굉장히 변명을 드러내놓고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면 물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끝까지 변명을 해서 자기 잘못을 면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닦다가 깨졌다고 하고 싶다. 그럼 남편은 왜 그랬어? 그럼 내 정신 좀 많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다니까. 왜? 자기는 책임 저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과거에 강대국이었고 남을 지배해본 나라였고 그 사람도 그런 것이었다. 근데 자기가 갔던 그 중동의 나라는 지금도 남의 나라이고 남한테 늘 속박받는 나라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한 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쓰고 사십시오. 자신감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족 찔린 사람 없나요?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정말 세상에는 많은데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소송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도 끝까지 지배를 맡아봐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미안하는 사과를 못해요. 끝까지 우겨 열심히 잘못합니다. 그러다 소송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성과 역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슴이 엄청 시렸습니다. 미안합니다는 말에는 자신감과 포용력이 내포되어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 말을 못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신감과 포용력이 있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 또 너무 많이 길어지네.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저는 사랑이 너무 넘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안 하고 사랑만 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맨날 자신감. 맞습니까?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맨날 아이를 잡아.
학교 가야 돼. 너왜 그러니?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그러지. 엄마 때문에 그러냐.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레 잘 키워주려고 그냥 학원 가야 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 그러는데 아이는 하나도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 그거예요. 그 아이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여기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눈물을 흘릴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우리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겉으로 멀쩡해요. 그런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이죠. 이혼을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살던 그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후배인 그 남자가 선배 찾아가서 아니 선배님 이혼하셨어요? 이혼했대요. 아니 이혼 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못 살겠다고 좀 저러는데 난 이해가 안 가. 나 정말 잘해줬거든. 나 정말 사랑하거든. 근데 저 여자가 끝까지 못 살겠다고 이제는 헤어지자고 해서 이혼했는데 지금도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진짜로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달라는 걸 많이 해줬어요.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수님, 형님이 그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혼하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 착한 사람 남자야. 알아. 그리고 나 사랑해. 나도 알아. 근데 싫어. 왜요?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없어. 지 말만 하는 사람. 우리는 대화가 없어. 남편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후배가 쫓아와서 형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데 대화가 없다는데 대화가 왜 없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 언제 들어오냐고 어제 들어오냐고 근데 무슨 대화가 없다고 참 그 여자 이상하네. 다시 가요. 아니 오늘 아침에 했다는데 그게 대화야. 내가 생각하는 대화는 내 말 들어주는 거야. 우리 남편이 언제 나한테 귀 기울여준 적이 있어. 나 오늘 밥 먹고 들어와. 알았지?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그러고 말았지. 내 말에 경청해준 적이 없어. 이제까지 참고 살았어. 지금 참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하고 살고 싶지. 지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나 존중받고 싶어. 그때 눈물을 흘려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울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거 알아. 존중받지 못해. 그 얘기예요. 우리 사회는 사랑이 넘쳐 흘러요. 존중하지 않아. 그래서 지 사랑만 얘기하다 보면 싸워요. 남의 당을 존중하지 않아. 정치권을 보세요. 자기 당은 그렇게 사랑해요. 남의 당을 존중하지 않아. 맞습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넘치고 존중이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를 존중해 주시면 아이가 알아줍니다. 문제잖아요. 대화 많이 해. 근데 그 사람 얘기만 들었어. 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없어. 나도 존중받고 싶어. 정말 눈물 난 거예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더블리스 오리지는 이거는 거의 그 지도자들한테 해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걸 그러죠. 노블리스 오블리게이션.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요 칼레 시민이라고 요 조각 보신 적 있나요? 이 사람이 6사람이에요. 6사람인데 로댕의 작품입니다. 로댕의 작품인데 그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그 정말 시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을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합니다. 영국에서 프랑스를 하는데 이 칼레라는 나라가 칼레라는 시가 끝까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년 전쟁이 끝날 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라는 왕이 그 칼레를 정복하면서 너무 미운 거예요. 이놈들이 얼마나 강하게 저 안에 속설이었는지. 그래서 명령을 해줍니다. 칼레 시민 전부를 전멸시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부하들이 그렇게는 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을 다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를 에드워드 3세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분이 안 풀려서 좋아. 그러면 내가 이 시민들을 전부 죽이는 대신 여기서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6명만 나오면 내가 그 6명만 처형하고 내가 시민을 살려주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6명만 나와라. 우리나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6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이 누구였을까요? 시장이 나옵니다. 2번이 누굴까요? 교육가 시장. 2번이 그 지역의 한 사람. 3번이 누구냐면 그 지역에 가장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나와서 죽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좋아. 그럼 저 사람들 목에 전부 다 밧줄을 끌고 밧줄을 자기가 만들어서 달고 집합하라고 그래. 저 사람만 죽이고 시민을 살리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목에 줄을 걸고 이제 처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처형장으로 가는데 그 얘기를 에드워드 3세 왕비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드워드 3세 왕비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왕한테 무릎 꿇고 막 애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절대 의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그 말을 듣고 그 6명마저도 용서를 드립니다. 칼레 시민이 살아났어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서 그 칼레 시민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6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도 해드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로댕,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조각가한테 이분들에 대한 영적인 조각을 당신이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로댕이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서 만든 게 칼레 시민이에요. 1895년에 했어요. 그죠? 1347년에 100년 전에. 네. 50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칼레 시민이 이걸 보고 분노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6명에 대해 세울 수가 있느냐. 이분들이 이순신 장군같이 신성하게 멋있게 조각을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징징징 울고 앉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왜 죽어 있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웅을 그려냈느냐. 그래서 로댕을 쫓아내고 이 칼레 시민이라는 동상을 시청 앞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바닷가에 쳐가지고 맙니다. 이게 그 칼레 시민의 조각인데 로댕이 왜 당신은 이렇게 조각을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로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6명은 자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처형장으로 자기가 밧줄을 목에 매달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내가 꼭 나와야 됐으냐. 다른 사람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느냐라는 회의와 후회가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렇죠? 나 말고 대신 죽어야 하려면 더 많을 텐데 내가 꼭 이렇게 희생돼야 오르냐. 그 가족들은 모르겠어. 당신이 왜 가야 돼? 그걸 뿌리치고 처형장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 발걸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고 어떻게 얼굴이 빛나겠느냐.
우리는 저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가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목숨이 아까워서 고뇌하는 그 모습에서 당신의 희생의 고귀함을 알라.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 희생의 어려움을 알라. 저 사람은 위인도 아니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희생하려고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야. 그 심정을 알라. 그래서 그 위대한 인간들을 전부 다 저 단상 높에 조각한 게 아니라 땅바닥에다가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에 가면 내 키나 그 키나 똑같아. 그렇죠? 당신이다 이래. 근데 당신은 안 했잖냐. 당신은 안 했잖냐. 근데 저 사람 했잖냐. 그것을 알라. 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의 그림자 조각인데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6명의 실명을 다 붙여놔요. 저 이렇게 한 사람은 뭐고 저 사람은 뭐 저기 돈 많은 사람이 그 시장이고 하는 그래서 실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유명한 태제의 조각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칼레는 이런 식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렸다고 해서 해변가에 처박혀 있지만 이 칼레 시민의 조각을 가져간 곳이 영국 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이 칼레 시민 조각이 영국 의사당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로댕의 작품은 한 작품을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한정판을 주시고 그건 진품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진품을 전 세계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영국 의사당에도 있고요. 물론 지금 당연히 프랑스에도 있고요. 로브르 박물관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 진품이? 서울의 삼성 갤러리에 있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죠. 그게 진품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이 25개가 있는데 그 진품 중에 하나가 우리 세종시에 있다는 거 아세요? 참 이러니 도대체가 세종시에 대학들이 카페에 가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있는 진품 25개 진품 중에 15번째 버전이에요. 꼭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나 칼레 시민의 진품이 그리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서울에 또 하나 있어요.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 시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블리스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밧줄로 목을 매고 시민을 살리겠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도자의 이 모습과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지도자의 모습.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 책임은 안 지고 자기 책임은 안 지고 무슨 일만 있어지면 변명이나 하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격렬에 맞이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정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지 않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사는 곳이 정말 많은 외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사서 사는 한국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까 50년 만에 기적을 이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뭐가 가난하냐?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아직도 가난해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 자동차 보유대수요. 지금 두 가구가 한 대예요. 지금 미국이 1.1대라고 그러지만 지금 유럽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우리 자동차 충분히 널널합니다. 주택 보급률 미국보다 더 많아요. 108.1%. 108.1%라는 건 세대를 100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대보다 주택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가 둘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 보급률이 있어요. 옛날엔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 살고 사골세 살고 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세대 수보다 주택이 더 많아요. 이렇게 잘 삽니다.
국민소득 구매력 전 세계 26위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안 해요. 내놓지를 않아요. 아직도 빈곤의 추억에 있다고 하죠. 옛날에 가난했던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무엇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만 있지 내놓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벗어볼 때가 나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고? 잘 보세요. 미국 청년사 하나가 지갑을 보면 전부 다 나올라지가 않아. 그렇죠?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농민들이 저렇게 따서 시절했고, 지금은 우리가 남의 돈, 지갑, 누가 돈 내는 거, 그거 좀 타먹어보려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중간한 때가 됐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의 지갑도 열출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조선 탕진하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좀 나눠주자는 건데도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노블스 오브 문제를 좀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사랑보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미안합니다. 이런 국가를 얘기하면서 출산율의 얘기를 할 때, 난 출산율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